353페이지의 공급 시기를 볼게요. 자, 이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이에요. 이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일이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매입 매출 전표, 이제 우리가 실기하게 될 입력하는 입력 일자가 될 거예요. 이 날짜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게 돼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회계상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라는 곳에 입력을 하고, 이 공급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일반 전표, 우리가 이 앞에 썼던 거기에다가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날짜가 우리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작성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시기가, 자, 이 세 날짜가 다 같은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인도할 때가, 넘길 때가 공급 시기예요. 우리가 팔았다고 하면서 물건 넘길 때 있죠. 그리고 우리 세법에서는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겼을 때에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보고, 그럼 그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줄 거고, 그럼 그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월 30일 날 넘겼으면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해야 되는데, 7월 1일 날 넘겼으면 9월 30일 기준에서 다음 달 25일 날 신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기준이 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인도하기 때가 되는데, 자, 535페이지 내용 보시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용이 가능하게 될 때, 건물 같은 경우는 못 넘겨주죠. 들고 옮기는 거 이용 가능할 때, 그리고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 팔았다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그럼 아래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 보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할부 판매라는 거는 앞에 수식어가 안 붙으면 단기 할부 판매를 말해요. 단기. 그럼 우리 단기, 장기가 이제 회계상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세법은 우리 회계 공부하기 전하고 기준 똑같이 그냥 오늘로부터 1년, 한마디로 단기 할부, 장기 할부라는 건 우리 1년 두 번 이상 분할 납부하면서 1년 이상 거쳐서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게 장기 할부고, 단기는 그 이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단기 할부는 할부 판매를 하더라도 공급 시기는 인도했을 때 단 한 번만 잡을 거예요. 예를 들면 3,600만 원짜리 물건을 10개월 할부를 했어요. 그럼 360만 원씩 10번 받기로 했지만 그 상관없이 물건 넘길 때가 한 번이 공급 시기가 되어서 3,600만 원을 전부 다 신고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냥 바로 아래 3번으로 가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나 아니면 4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오른쪽에 적혀 있는 글자를 보시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적혀 있네요. 받기로 한 때가 언제일까? 할부금 같은 경우는 할부금 언제 주기로 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 있죠. 그 날짜를 우리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을 우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36개월 할부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장기 할부죠. 그럼 우리는 3,600만 원짜리를 36개월 할부했다면 100만 원씩 36번 받기로 했잖아. 그러면 36번이 전부 다 공급 시기가 돼서 100만 원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36번에. 그런데 3,600만 원짜리 같은 걸 10개월 할부를 하면 그냥 인도할 때 한 번 3,600만 원짜리 발행해 주고 끝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장기 할부 판매하고 단기 할부 판매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 나머지 위에 2번에 보시면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기한부 판매는 우리 조건이 성취되거나 아니면 판매가 확정될 때고 기간이 경과되어서, 또 아래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니까 우리 가공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은 인도하는 시점이에요. 또 이 앞에 간주 공급 이야기했던 거에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우리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했을 때고, 우리 폐업시 잔존 제한은 제가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팔아버린 걸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폐업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자, 무인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판기에서 돈을 빼는 날을 인치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될 거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9번의 수출의 경우에서 가에 적혀 있는 것 있죠.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자, 이게 직수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공급 시기를 오른쪽에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봐요. 선적일이라는 건 배에 실는 날, 우리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은 날. 근데 우리 무역 영어에서 비행기든 배든 전부 다 ship이라고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미국 따라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적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비행기에 실어도 선적했다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공급 시기에서 선적일이 공급 시기니까 선적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서 돈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할 거예요. 우리 실기에서.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 이야기하는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요. 자, 영무의 제공이라는 표현 자체를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완벽한 표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용실 가면 머리 다 손질해줬을 때 돈 줄 거죠. 염색이든 그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공급 시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래 특수한 경우라고 적혀 있죠. 자,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우리 전세나 월세에 보증금 받았을 때,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월세를 받을 거잖아요. 그 월세는 우리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거래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아마 자기 건물이 아니면 월세 세금 계산서 날라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과세 거래로 하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간주할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예요. 정말 이상한 애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보증금 받았으면 그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해서 그거의 10%를 가지고 오래. 근데 1년 동안 한 거를 전부 다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금 빨리 걷기 위해서 임시기간까지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죠. 그래서 1년에 4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잡아서 그 다음 달 10일 날 이 금액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형태인 거예요. 또 이번에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서 1과세기간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그럼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서라는 말은 1년 이상에 거쳐서 우리 월세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 그럼 1년치를 한 번에 받았으면 받았을 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하면 그 다음 달 25일이 신고한 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오라는 게 특수한 경우, 한마디로 구획을 못 나누는 경우에 1년 4번 자르겠다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자, 다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니고, 자, 다음 359페이지에 영세율과 면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영세율 거래라는 건 과세 거래예요. 영세율 거래는 과세 거래인데, 자, 과세 거래라는 건 우리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주고받는 거래인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몇 퍼센트죠? 10%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10%를 주고받을 건데, 영세율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을 주고받는 거래를 영세율 거래라고 해요. 그럼 이 영세율 거래라는 건 얘는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라는 말이 뭐냐면 자,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가 세율이 틀려요. 미국은 없어요. 거기는 또 다른 우리 소비세 형태의 우리는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신기하게 또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죠. 일본 같은 경우는 5%예요. 근데 다른 현마다의 세금률을 붙여서 7%라고 느낌이 오도록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23%예요. 평균이. 그럼 우리나라는 높은 편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국가마다 부가가치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자, A 국가의 부가가치세가 10%고 B 국가의 부가가치세가 20%라고 볼게요. 그럼 두 나라가 똑같은 100원짜리의 같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A 국가 사람들은 이 100원의 물건에 부가가치세 10원을 붙여서 110원에 사쓰고 있을 거고 B 국가는 100원에 만든 물건을 20%의 부가가치세에서 120원에 사쓰고 있어요. 근데 각 국가의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5%라고 해서 우리나라 10%라고 불만 있나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A 국가가 100원에 만든 물건을 10% 붙여서 110원인데 이걸 B 국가로 수출을 해요. 그럼 B 국가가 110원에 사서 자기 나라의 세율을 부과시키면 20%니까 22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건을 132원에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가 경쟁을 했을 때 얘가 팔릴까요? 얘는 안 팔리겠죠. 그죠? 같은 물건인데 또 비교를 해보면 자, 그럼 B 국가가 120원에 이 물건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A 국가로 팔아요. 그럼 얘가 120원에 사서 자기 나라에 10%를 붙이면 12원이 되겠죠. 그러면 132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110원과 132원 하면 당연히 이 물건도 안 샀겠죠. 그럼 지금 같은 물건인데 수출을 하면 금액이 엄청 커지게 되죠. 그런 이유가 두 나라에서 둘 다 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혹시 가트 협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은 이게 이제 WTO로 넘어갔어요. 이건 들어본 적 있죠? 요즘 사람. 이것만 들은 사람이 요즘 사람이고 이거 두 개 다 들은 사람은 이제 계속 잘 살아오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 WTO 지금 우리 유명이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건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약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군데서 받자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라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했었어요. 생산지국이라는 건 물건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 소비지국은 수입하는 나라가 과세한다는 건데 수출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니까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을 과거에 먼저 해봤어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도를 써봤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A 국가가 자기 나라에서 부가세 부과해서 110원이 된 걸 B 국가가 110원에 말아서 그냥 그 나라에 파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라 거 안 사 쓰는 거예요. 또 B 국가가 120원에 자기가 만든 걸 부가세 붙인 걸 A 국가에 120원에 파니까 또 이 나라 사람 걸 안 사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가가치세가 높은 나라가 그냥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가 높은 나라에서 수입을 안 하는 상황이 생기죠. 오히려 두 중에서 한 군데만 하자고 했는데 더 무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수출하는 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말고 수입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세율을 부과해서 팔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 A 국가는 100원짜리를 부가가치세 안 붙이고 수출할 때는 그대로 100원의 얘를 수출을 해서 100원 받으면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세율인 20%를 붙이면 120원이니까 똑같겠죠. 또
이 나라도 자기 나라 20%안 붙이고 수출할 때는 100원 그대로 얘한테 넘기고, 그럼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의 세율인 10%를 부과해서 110원에 팔면 서로 조건이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거시켜서 없애고,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자기가 그걸 받아서 자기 나라의 세율을 부과해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가 10%죠.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 안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0% 곱하면 세율이 0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그럼 수입을 할 때는 물건을 받았을 때에 이 단계에서 세관장이 10% 부가가치세를 받고 우리나라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인 수입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재화의 수입에서는 2단계를 본 거고, 수입하는 물건을 세관장이 잡아서 부가세 받고 우리나라에 유입시킨 거고, 그럼 지금 영세율이라는 건 수출할 때에 0%의 세율을 내서 부가세 없이 보내는 단계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WTO에 가입된 모든 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호 면세주의를 쓰고 있어요. 상호 면세주의라는 건 제가 면제해주면 나도 면제해주고, 제가 면제 안 해주면 우리나라는 면제 안 해주는, 대한민국은 가공무역 국가죠. 자원이 많이 없죠. 우리 나만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현대, LG 전부 다 자원을 수입해서 좋은 기계로 가공을 해서 수출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무역기구에 전부 다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쓴 거예요. 그럼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이 과세사업자는 우리나라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해서 10% 부가세 받아서 세무서에 내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부과해서 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더 철저한 완벽한 과세사업자죠. 우리나라에만 팔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 수출까지 하는 회사는 두 가지 세율을 다 적용해서 수출한다, 우리나라에 판다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거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 간이과세자 오늘 이야기했었죠.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인가요?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인가요? 아니죠. 면세품만 팔아야 면세사업자잖아요. 아니면 과세사업자라 그랬죠. 그럼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를 간소화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적용해 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다 줘야지 사업이 잘 돼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거잖아. 일반 과세자로.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론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면세를 포기해야 돼요. 면세를. 자,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데, 자, 우리 실기를 위해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우리 회사가 있고, 그리고 외국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국 회사에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해요. 얘가 물건 사겠대. 그럼 자, 여러분이 외국 회사에 처음 만난 거래하는 회사에 물건을 수출하는데, 자, 물건을 먼저 보내줘야 될까요? 돈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서로 먼저 받고 싶을 거예요. 우리 물건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돈 받고 물건 줘야 되고, 쟤는 돈 받고 물건 안 줄까봐 물건부터 받아야 되고, 근데 서로 그걸 우기면 거래를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서로 이제 계약을 제대로 하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정확하게 걸어야 서로가 믿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서로 계약 거래는 주로 물건을 매입하는 쪽이세요.
왜냐하면 매입하는 쪽에 주거래은행이 그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서 물건 보고 사고 좋은 물건을 잘 사기 위해서 바로 돈 주려고 그 나라에 맞춰가지고 돈을 맞춰서 가는 신기한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건 사는 사람이 갑이죠. 그럼 그 사람이 돈 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나라의 주거래은행이 우리나라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나라 쪽에 가서 계약서를 써요. 그 주거래은행에 가서. 그럼 예를 들어 1억 원치의 물건을 수출하기로 했어요.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이 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거래은행에다가 LC 구자라는 걸 터요. 그럼 LC 구자를 트면 이 구자에는 이제 1억 원을 이 회사가 예치를 하든 아니면 이 은행이 우리한테 지급 보증을 서주든 어떻게든 우리 둘이가 쓴 계약서대로 내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든 도착지 인도 조건이든 이행하게 되면 우리 회사 구자로 돈을 그냥 바로 지체 없이 보내주도록 계약서를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이 회사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은행을 당연히 금융을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부과시킬 거고, 그런 0% 세율로 간다는 건 앞 단계에 있는 세금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사올 때는 우리는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한테 재화의 공급을 받아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 가격이 있을 텐데 매입 가격이 얼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매입세액을 주고 환급을 받으면 우리는 이 환급되는 기간 동안에 수출업자는 이 자금을 못 움직이는 부당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0%의 세율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0% 세율로 얘한테 나 수출해. 그러니까 0% 세율로 나한테 물건 다오라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너가 수출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가 수출한다는 증빙을 줘야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그리고 신고할 때 이것 때문에 쟤한테 부가가치세 안 받았다라고 신고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출한다는 증빙을 얘한테 줘야 되겠죠. 그럼 나도 우리나라의 나의 주거래은행에 LC 구자를 터서 우리 계약서를 주면 그럼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에서 이 은행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수출 신용장이라는 걸 받게 돼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냥 신용장, 수출 신용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그 관세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원신용장, 본신용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걸 받게 되면 이제 우리 주거래은행에서는 1억이라는 돈이 지급 이제 하도록 보증 서고 있다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었으니까 수출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쓰면 내국이 로컬이죠. 그리고 신용장이 레터 크레딧, LC의 약자예요. 신용장이 LC가 신용장의 약자예요. 그래서 로컬 LC라고도 하고 내국 신용장이라고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써주면 이제 수출하는 것 다른 증빙이 될 건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국 신용장 제도는 지급 보증을 서줘요. 근데 내가 이 주거래은행하고 지급 보증을 살 만큼의 우리 신용도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안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없으니까 영세율 못 받겠네.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럼 은행장한테 지금 내가 수출하기로 했다라는 지금 확인 사항은 증빙이 되고 있죠. 그럼 너네 은행장이나 외국한 은행장 앞으로 구매 확인서라는 걸 발행받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의하여 얘한테 이걸 제시를 하면 이 사업자는 나한테 매입세액이 0원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자, 영세율 거래는 제가 과세 거래라고 했죠. 과세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내가 수출한다고 우리나라 회사한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거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걸 나한테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물건 가격 얼마인데 세기 0원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세율 적용을 받죠. 그럼 지금 영세율 적용 받는 거래가 수출 재화의 내국 거래는 우리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의 사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가 실기할 때 이걸 선택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이제 물건 다 만들어서 직수출을 해요. 그럼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수출할 때 0%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수출도 영세율의 경우예요. 직수출도. 자, 그래서 우리 직접 수출, 대행 수출도 영세율 구분의 한 사례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영세율은 과세 거래라 그랬어요. 과세 거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경우에는 외국 회사에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줬다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회사가 우리나라 세무서에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세금 계산서를 줘봐야 우리 그 거래에 실익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자, 제가 TI라고 쓰는 건 그냥 칸이 작아서 텍스 인보이스라고 세금 계산서 약자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영세율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했을 때에 발행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거라든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게 정확한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아는지 이론 시험에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기에서 사용할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이 용어 나중에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용어가 나오면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구나. 영세율 세금 계산서 주고받을 거다. 그리고 직수출 나오면 영세율 거래인데 징빙이 없겠구나.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61페이지의 면세 제도를 볼게요. 자, 면세 제도는 우리 영세율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면세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면세점의 그 면세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제의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제의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안 받아도 되는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거래징수하라 그랬는데 거래징수 안 해도 되는 항목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면세 제도를 쓰는 취지는 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자,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이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우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 역진성이라는 이야기 부가가치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세금 붙이는 물세고 단위세율인 10%인데 우리 조세 형평성이라는 건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 많이 해야 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누가 사는지 신경 안 쓰고 물건에 그냥 10%를 붙이기 때문에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담률이 높아지고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부담률이 낮아지는 걸 역진성이라 그래서 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세 제도를 취한 거예요. 이 소비자 중에 부가가치세가 부담률이 큰 사람들의 부담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를 방지를 하고 그리고 정책적 사유로. 자,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라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있어요. 아니 빌딩이 있어요. 빌딩은 달아서 없어지는데 땅은 달아서 안 없어지죠. 그럼 땅은 주인만 바뀔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계속 살아나겠네. 그렇게는 안 두겠다는 거예요. 또 정책적 사유로 우리 그 아마추어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박물관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책도 좀 봐야 될 거잖아. 뭐 이런 것들은 면세 제도로 정책적 사유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면세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자, 면세 사업자는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 법이 인정해주는 서식이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얘는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아요. 앞에 세금자가 안 붙어 있는 그냥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적격 증빙이라는 말은 법이 인정해주는 증빙 서류를 적격 증빙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적격 증빙이 계산서인데 나중에 세법상의 적격 증빙을 수취했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를 인지해야 돼요. 과세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줬을 거고 면세 사업자면 계산서를 줬을 건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면세품을 가지고 보면 첫 번째 기초생활 필수품이 있죠. 제일 위에 자, 기초생활 필수품에서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은 식용은 국산, 수입산 전부 다 면세고 비식용은 국산까지는 면세예요. 그런데 수입산, 비식용은 우리 과세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은 우리 그 고기라든지 꽃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면세 사업자 형태를 보면 자, 얘 유형을 보면 방금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얘가 쌀집이라든지 아니면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일 가게 이런 곳이 면세 사업자예요.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에 직원들 그 구내식당에서 쓰려고 쌀도 살 거고 거래처에 주려고 정육이래 갈비 세트도 살 거고 그리고 거래처에 화환도 보낼 거고 과일 바구니도 보낼 거예요. 그럼 이거 사는 곳은 면세 사업자구나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수돗물 물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면세라고 있고 자, 우리 지금 연탄을 난방용으로 쓰시는 분들 있나요? 요즘은 잘 없죠. 그 보기 힘들 거예요. 뭐 집에서 연탄으로 고기 구워 먹는 집은 부르주하고 그죠? 그럼 일반 난방용 안 쓰죠. 근데 아직도 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연탄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담이 되겠죠. 여객 운송 영역에서는 자, 우리 기초적으로 말하는 대중교통들 있죠. 지하철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들 우리 기차도 새마을호까지 그리고 고속버스도 우리 우등 말고 45인승 큰 고속버스 있죠. 시외버스하고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면세예요. 그럼 우리가 우등고속이나 프리미엄 버스 혹은 빨리 가려고 KTX 비행기 타고 가는 거 택시 타는 거 이런 건 과세거래예요. 그럼 과세거래고 그리고 그럼 그 반대로 전세버스는 전세버스 아저씨가 과세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야유회 가잖아. 그럼 끝나고 그 버스 기사 사장님은 전세버스 아저씨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바로 그 명함 달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 명함 주면서 사업자 등록번호 팩스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니 명함 달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자기 문자 찍어달라고 하면 자기가 전자세금에 가서 날려버릴 거예요. 혹은 법인카드 있냐고 물어봐서 휴대폰에다가 카드 단말기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끌고 버려요. 그냥 일반 과세사업자예요, 전세버스 아저씨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또 필요한 게 아래쪽에 국민후생 용역에 가보시면 의료보건 용역이 있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가 부담돼서 병원에 못 가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병원은 면세사업자예요. 병원은. 자, 근데 우리 애완동물은 우리 힘든 사람한테는 애완동물은 사치죠.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의 의료보건 용역은 과세예요. 하지만 가축은 애완동물하고 가축하고 느낌 똑같나요? 다르죠. 가축의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예요. 또 그리고 장의사도 우리 장례식 치르는데 부가가치세 되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면세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의료보건 용역 중에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건 치료 목적이 아니죠. 그럼 미용 목적의 성형은 과세예요. 자, 다음 교육 용역. 자, 우리 학원. 지금 우리 학원도 그렇고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학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90년대 제 어릴 때에 학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 학원비가 비싸니까 그 면허학원에서 제 친구 중에 딴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운전 더럽게 못하거나 집에 돈이 남아도는 놈들. 그래야만 운전면허학원 갔지. 전부 다 그냥 우리 면허 시험장 가서 전부 다 땄었어요. 그럼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때 운전면허학원은 과세로 했는데 아무 말 안 해서 그대로 과세로 가고 있고, 무도학원은 춤추는 학원이에요. 운동하는 학원이 아니고 춤추는 학원은 우리 과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국민 조세 저항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어요. 또 도서 신문이 있죠. 그래서 서점도 면세 사업자예요. 서점. 자, 그리고 우리 아래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서, 자, 얘는 꼭 기억해 주세요. 토지의 공급까지 기억하세요. 임대가 아니고 토지의 공급. 토지는 면세 제외예요.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면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도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로 건물과 토지를 나누고 있었죠. 세법에서도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예요. 공급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도 토지는 면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우리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서 금융보험 용역이 있죠. 그래서 은행은 면세 사업자예요. 은행은 면세 사업자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만 말씀을 드렸고, 그 시험에 나오는 이 사업자 형태가 얘네들이 있는 거고, 이 얘네들은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도 없는 사업자예요. 지금 이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산서 발행하고 있으실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 못하죠. 근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면 그분은 면세 사업자가 아니고 과세 사업자인데 겸용 사업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업자 형태한테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거래처에 화환 보내고 하면서 살 거고,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회계팀 조세 버튼 사고 막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 거래라는 걸 봐야 되는 이유가, 과세 사업자한테 물건 사도 신용카드 긁었을 때 주는 종이가 똑같고, 면세 사업자한테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사도 주는 신용카드 전표가 똑같죠. 그럼 증빙만 가지고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모르니까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되, 또 한 개 더 중요한 건 과세품을 여러분들이 찾고 싶을 때가 생길 건데, 과세품을 찾는 방법은 지금 본 여기에 면세품에서 본 적이 없으면 전부 다 과세품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세라서. 지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안 되는 항목만 여기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빼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과세라는 게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면세 항목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면세 포기라고 적혀 있는 곳에 있는데,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걸 책에서 안 적어놨어요. 이거만 적고 오늘 끝냅시다.
면세 포기자는 면세 포기 신청일로부터 3년간 면세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면세 포기를 했다라는 건 과세로 그 부분이 전환이 되었다는 건데 이걸 마음대로 과세 면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포기하면 얘로 다시 돌아가려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못 돌아가게 돼요. 자, 이게 자주 나와요. 3년간. 그러니까 면세 포기는 저 부분이 포인트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금요일에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지금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과세 유형이라는 거 볼 거랑 며칠자로 쓸 거냐, 과세 유형 뭘 쓸 거냐 본 거고, 이제 금액을 얼마 쓸 거냐라는 거 보고, 그리고 조금만 더 본 후에 저와 같이 실기할 거니까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안 뜯을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세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금요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